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 2015년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515억 달러, 순이익이 111억 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2015년 회계연도가 애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27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0.63% 떨어진 가격에 마감됐지만 장 마감 이후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알리바바는 27일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이 3.63위안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 3.43위안을 뛰어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 역시 222억 위안으로 예상치 212억 9천만 위안을 웃돌았습니다. 총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해 전망치와 부합했습니다. 지난 1분기 알리바바의 총 거래액은 전년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27일 중국의 남중국해 인근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대형 구축함을 진입시켰습니다. 이에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미국 측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해상 항행의 자유 행사와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시사해왔는데 이번에 군함을 투입하며 이를 공식화해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97.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수정치인 102.6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치 102.9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지난 7월 91.0을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 상황 악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6개월 이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지수는 90.8에서 88.0으로 낮아지면서 역시 지난 3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도시 20곳의 주택가격을 조사한 S&P 케이스슐러 주택가격지수가 지난 8월 전년 대비 5.09% 상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5.10% 상승과 부합하는 것이며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할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관망세를 보였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자, 지지해보 지난 주가 흐름이 이어졌던 가운데 어제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시장에 영향을 꽤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세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예상 밖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의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중국의 알리바바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 이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함께 보시죠. 자, 어제 뉴욕 3대 지수 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그리고 S&P 500 지수는 0.2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09% 하락하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지표가 전체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났던 점 그리고 유가가 또 하락한 점이 증시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줬지만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FOMC 회의 그 결과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고요. 애플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면서 발표 전까지 장중에는 관망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애플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앞으로 열릴 시장에 관련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주요 증시도 어제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이 0.8%가량 내렸고요.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1%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이어졌고요. 또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에너지주가 시장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를 부진하게 만든 요인 바로 유가였는데요. 어제 국제 유가 하락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1.8% 내리면서 43.2달러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도 하락하면서 4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처럼 국제유가의 하락을 이끈 것은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 매각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해서 이 수백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급 과잉의 우려감이 커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며칠간 잘 오르던 도쿄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니케이 지수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의 FOMC가 시작이 되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다가오면서 다시금 긴장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30일에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계감도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상해 증시는 어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0.14% 오르면서 3,43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컸습니다. 이 장중 최대 2.8%까지 급락했지만 장 마감 30분 전에 반등에 가까스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 군함이 남중국해 섬에 접근하면서 방산주들이 랠리를 보였고요. 이 영향의 증시가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어서 국내 마감 상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큰 움직임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양 시장 모두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7% 하락한 2044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35% 내리면서 688포인트 기록하며 690선 사수에 실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월요일에 글로벌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실적에 따라 종목별로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130원을 겨우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FOMC 회의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이 큰 방향성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도 어제 같은 흐름을 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출발 증시와 아이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잠시 방송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먼저 시청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를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유동성 공급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중국이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단행을 했고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일본은 이번 주에 예정된 일본은행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에 글로벌 국채 금리가 속속 마이너스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통화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각 나라가 경쟁하듯 돈을 푸는 이유 그리고 각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통화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통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전히 그 통화팽창, 그리고 이제 과통화의 시대는 뭐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지난 7월 정도까지만 해도 미국 그 FRB가 양적 완화를 중단한 이후에, 통화정책 정상화 그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를 했고, 그래서 연내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당장이라도 금리를 뭐 올릴 그런 기세였었는데, 지금 와서는 차라리 그때 금리를 뭐 올렸어 몰라도 뭐 이제 와서는 금리 인상의 시점을 좀 놓쳐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그 중국 경기 둔화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은 되지만, 최근에는 또 유럽하고 일본의 상황도 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유럽은 그 최근 들어와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상당한 그 디플레 우려를 낳고 있고요. 일본은 또 그간의 어떤 통화 팽창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 생산이 또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여전히 이 경기 급격한 경기 둔화를 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아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유럽과 중국과 일본 모두 그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뭐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가 미국 금리 인상 전에 이 그 통화 팽창 정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서로 간에 이게 뭐 합의되고 의도된 바는 아니겠지만은 이들의 이런 통화 팽창 정책이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을 뭐 더욱더 어렵게 그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럽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를 뭐 실시를 해왔고요. 또 은행의 그 예금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한 지도 꽤나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 디플레 우려로 그 ECB의 최근에 그 통화 정책 회의가 시장에 상당한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 이 드라기 총재가 뭐 필요하면은 무엇이든 한다라는 뭐 이런 발언으로 결국 또 12월에는 그 추가 양적 완화를 또 강력히 또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곧바로 중국이 기준금리와 그 지급준비율을 또 함께 내렸고요. 일본 역시 이번 달 말 예정된 그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의 총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거와는 또 좀 달리 또 추가 엔화 양적 완화를 또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또 시장을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또 마이너스 금리, 예금 금리가 있긴 했었지만 그간의 또 양적 완화, 또 앞으로 더더욱 가속화될 그런 양적 완화가 또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국면에서 대다수 유럽 회원국의 국채 금리마저도 현재 마이너스로 또 진입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각국이 좀 경쟁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같은 글로벌 통화 전쟁이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금리 부분에서 정책적 어떤 자유도가 뭐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동결도 또 마땅한 대안이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야말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런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통화의 어떤 국제적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또 어떤 국제 통화로서의 어떤 뭐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뭐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능한 그런 정책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나라 원화는 전혀 그런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없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법제 자체가, 원화 자체가 지금 국제 통화가 될 수가 없게끔 해놓은 그런 이 법제도 있고요. 또 지금 계속 우리나라 한국 경제 중에서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가계부채가 계속 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이 금리를 내리게 될 때는 또 이 가계부채에 대한 또 관리가 또 굉장히 또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국면이 또 도래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는 시기가 상당히 뒤로 물러갔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어떤 우리나라도 이제 통화 팽창
하는 정책으로 어떤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압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우리 금리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계부채 같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당분간 한은의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지난 9월까지는 FOMC 회의에 대한 긴장감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번 10월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그 긴장감이 조금 덜한 상황입니다. 자, 먼저 미국의 10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이유, 그리고 FOMC 회의 이후에 우리 시장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증시가 다소 좀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FOMC 회의의 결과는 아마 29일 오전 3시경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또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또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달 전만 해도, 9월만 해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들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긴장을 했었었는데, 단지 한 달이 지났을 텐데 확연히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이 주택이나 부동산 부분에서는 예상 외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있고요. 이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온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용 부분도 계속 좋아지게 되면서 사실 다른 분야보다는 고용 파트를 보고 FOMC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또 FOMC의 멤버들이 또 이 고용시장이 또 호전됐다는 이런 발언들을 또 종종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 높아졌었는데, 지난 이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9월에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큼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비농업 부분, 제조업 부분이죠. 신규 취업자 수가 14만 2천 명에 불과해서 이 전문가가 예상했던 20만 3천 명을 크게 밑돌았고요. 또 기존에 발표됐던 8월의 수치 17만 3천 명도 이 조정된 수치에서 13만 6천 명으로 또 상당히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지속되어 오던 고용 상황의 어떤 호전세가 그러면서 또 어떤 이 경기 회복의 어떤 기운이 좀 상당히 꺾여버린 그런 또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미국 FOMC가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인 또 경기 둔화, 지금 중국, 유럽, 일본 다 마찬가지죠. 또 이들 국가들의 또 경쟁적인 앞서 말씀드린 통화 팽창 정책의 압박이 결국 미국이 12월 금리 인상마저도 어렵게 하고 회를 넘기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하여튼 세계 경제에서의 주도권에서 미국은 상당 부분을 좀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지표는 워낙에 부진하게 나타났었고 그나마 호조를 보이던 고용지표가 잠시 주춤하면서 10월 금리 인상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또 유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 어제도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달러 강세 영향에 더해서 이 공급 과잉 우려감으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원유 재고가 계속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디보다도 골드만삭스가 유가에 대해서 줄곧 비관적인 전망을 해왔는데, 하여튼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국제유가가 지금 제자리 지키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포함해서 우리나라 정유사도 실적 부진에서 상당히 좀 헤어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주요 상업거래소 선물 가격을 보면 미국 텍사스유죠. WTI는 약 44달러, 브렌트유가 한 48달러, 두바이유가 한 46달러 수준으로 일제히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공급 과잉이기도 하고 또 수요 감소 탓이기도 하고요.
또 문제는 이런 국면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유럽에서 유제품 재고가 또 최고치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2016년 봄까지도 유가 하락의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또 점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유가 하락은 이래저래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싸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경제를 계속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석유 제품이 우리가 주력 수출품인데 무엇보다 이제 정유사 실적 저하를 유발을 하고 있고요. 또 석유를 팔아서 소득을 창출하는 외국 국가가 수입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다 보니까 또 역시 우리 수출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4년도 기업 경영 분석, 한국 한 40여만 개 전 기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 매출액 증가율이 한 1.3% 정도로 2002년도 이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유가 하락도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처럼 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정유업에 대해서 조선 업종들도 꽤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히 조선주 빅3에서 특히 해양 플랜트 쪽의 손실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무려 10조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선 업종들 앞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 조선업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사실 조선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또 조선업체 하면은 보통 이제 빅3 얘기하면 현대, 대우, 삼성 주로 이제 대기업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현재 진행 중인 좀 해양 플랜트 사업이 상당히 좀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미 예전부터도 좀 지속적으로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선박제조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던 분야였었는데, 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워낙 또 거세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이 해양 조선 분야에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로 떠오르게 된 해양 플랜트 사업에 서로 경쟁적인 이제 수주를 따고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상당히 좀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또 다른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그런 결과를 지금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 대우, 조선 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천덕꾸러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 기업의 그야말로 졸림마저도 좀 위태롭게 할 정도의 문제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그런 경기 침체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의 또 경험 부족도 또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0년 이후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 대우, 삼성이 빅3, 3사의 누적 손실이 무려 거의 8조 원에 지금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이들 기업들의 이 재무제표를 통한 어떤 실적 공시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 취소, 그리고 인도 지연, 또는 공사의 지연, 또 이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법적 분쟁 등으로 점철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업체의 어떤 공사가 지연된 탓도 있고, 또 발주처가 또 계약을 불이행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빅3 업체의 또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됐던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이긴 하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또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 경험 부족도, 이 사업에서 손실을 누적시키는 또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경제 이야기 다양하게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매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조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 즉 박스권 내에서의 고점이 왔다는 인식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 또 불안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몇 년간을요 이 고점을 찍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 이번 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유동성이 풍부히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바닥권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 변수적 여건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증시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별로 악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발빠른 매매보다는요 조금 느긋한 매매가 오히려 증시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는 거,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가요? 국내 최대 경제기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잘 안 떨어지네요. 그죠? 요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애플 어닝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애플의 주가가 어제 전일 미국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장시간이 끝나고 발표가 되면서 애플 주가가 시간 외에서 한 2%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earnings lifted by iPhone sales.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in China입니다. 결국은 중국에서의 실적이,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이 애플의 실적을 들어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이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워치라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이죠. 애플 워치라든가, 애플 TV, 이런 것에 대한 판매가 61%나 증가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 기사 내용에 보면, 결국은 독자적인 그 iOS라는 자기들만의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 운영체제로 인해서 강한 매니아층들을 형성했고, 그 매니아층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6S와 아이폰 6S를 지금 출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 또 새로운, 지금 예전에는요 애플의 이제 신제품이 텀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텀들이 짧아지고 있죠. 애플이 이제 팀쿡 체제로 가면서 굉장히 그 텀들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애플이 어떤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애플은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라든가 무인차 시장, 이런 쪽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빠르게 가고 있는 글로벌 메이커 애플, 그 다음에 발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국 메이커 화웨이, 샤오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제약이 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애플이 판매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실적이 지금 좋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제 바닥권 영역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의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애플이 지금 애플 TV나 이 IoT 쪽에서도 강한 지금 상승세를 노려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침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마켓 시효의 확대로 봤을 때는 침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산업, 그것이 유일하게 지금, 그리고 침해 당하지 않는 산업, 그것이 바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판매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중국의 전체 시장의 마켓 시효가 미치는 세계 글로벌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구, 어마어마한 인구 국가예요. 그들이 소비를 시작했고, 그들이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이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많은 인구가 컴퓨터를 다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PC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집에 PC가 한 몇 대 정도 있는지를, 그리고 사무실에 PC가 몇 대 정도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을 중국이 지금 겪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전체적인 마켓 시효의 확대는 IT 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다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IT 산업 쪽의 부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론 이제 완제품 쪽, 즉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LG전자나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침해 현상은 드러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품 쪽은 이제 화랑기를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까지 크게 진입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종목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활발한 M&A를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 구조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벤처기업 그리고 M&A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종목 장세예요. 어찌됐건 정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서 큰 수익들이 나올 수 있는, 향후 1, 2년 내내 정말 굉장히 큰 수익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바로 발췌한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기사로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연말 유동성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유럽, 일본, 중국 투자 몰린다.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이달 해외 주식형 펀드 892억 순유입. 자, 지금 유럽, 일본, 중국에 대한 자금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들이 계속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ECB, 즉 유럽 센트럴 뱅크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그죠? 바로 이 LTR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얘기하고, 밉습니다만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엔저 현상을 계속 이어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중국은 지준율 인하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 인하.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경기 부양책의 확고부동한 의지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풍부한 유동성은 연말 장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 딱 잡고, 어디 그 기준점요?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기준점 딱 잡고, 거기서 유동성만 가미되면 충분히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장에서 계속 지속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도 견조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워커힐 동대문 모두 잡아 동북권 관광벨트 있는 거점 될 것이다. 자, 배수의 진을 친 SK네트워크스 시내 면세점에 대한 필승 전략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 SK네트워크스가요, 이런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렌트카 사업 쪽이죠. SK 렌트카 쪽의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그것이 개별 소비세 인하와 더불어서 더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 리스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 세제 혜택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돌파구는 어디 쪽에 있느냐면 렌트카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트카들이 장기 렌트 차량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아주 렌트카 그리고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호재, AJ 렌트카죠. 그 호재가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적 우상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폭발적 성장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 왜? 지금 차량을 갖다가요 리스로 구매하던 법인들이 지금 렌트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장기 렌트 차량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죠. 그런 부분도 결국은 SK 네트워크스와 AJ 렌트카 쪽에 실적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대수혜진까지 친 만큼 그들이 면세점 사업권을 이번에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SK 네트워크스의 또 한 번의 주가가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좀 꾸준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굳이 면세점 사업, 물론 면세점 사업이 유치권을 따내게 되면 이것은 더더욱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죠. 지금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SK 렌트카 쪽에서의 실적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탐 크루즈가 등장합니다. 그 탐이 지금 양손을 들고 뭐를 하고 있죠. 자, 이 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손가락으로 디스플레이 이 화면을 터치하면서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즉,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장면은요, 예전에 탐 크루즈가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터에서도 나왔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죠. 자, 지금 탐 크루즈가 터치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투명 디스플레이는 결국은 투명한 소재의 전극이 돼야 되는데, 투명한 소재의 전극 뭐가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전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꿈의 신소재, 그래핀. 이 그래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핀은 추출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흑연심에 의해서도 추출이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 방영되는 수익을 말하다 본방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이 꿈의 신소재 그래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 투명 액정, 투명 디스플레이 쪽도 결국은 이 그래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산업,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카, 그다음에 IoT 산업,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소재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요, 발빠르게 IoT, 즉 인터넷 오브 싱즈, 사물 인터넷의 시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축으로 유헬스케어 쪽과 접목한 그런 편리한 세상을 꿈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루콤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해서는 결국은 통신주가 먼저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제 말씀드렸던 꿈의 신소재, 그래핀, 상보, 대덕 GDS, 그죠? 인스코비, 이런 종목군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수익구조 탄탄, 무림그룹, 비수기에도 잘 나가네. 자, 이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MP, 무림 PMP죠. 3분기 매출 작년에 5.2%, 페이퍼도 영업이익 80억으로 호조. 자, 무림 PMP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쇄용지 전문 기업인데, 자, 무림 재질이라든가 무림 PMP, 그 다음에 무림 페이퍼, 이런 것들이 모두 좋아지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종이 재질의 어떤 소재들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고, 자, 그것은 결국 이제 택배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면서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종이로 많이 포장을 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 포장지 사업들도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지금 성수기예요. 그런데 특히 무림 PMP는 왜 연말만 되면 그리고 무림 페이퍼는
연말 근처만 오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그 기업들은 반드시 연말쯤에는 주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는 다 읽어드렸고요. 자, 오늘도 투자 제한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장이 곧 펼쳐집니다. 그 유동성 장세에서의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제가 지방으로 갑니다. 대구, 부산으로 가는데요. 토요일 날은 대구, 그리고 일요일 날은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죠? 예, 10월 마지막 날 바로 부산에서 대구에서 합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2층 거기서 합니다. 1호선 동대구역 2번 출구죠. 참가비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요,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유안타 증권입니다. 거기 11월 1일이죠. 역시 오후 2시에 개최를 하고요. 문의 전화는 동일하게 1577-7451번. 참가비는 둘 다 무료라는 거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하락했는데요. 어제 시장 전체적인 리뷰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어제 시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주도주가 없는 하루였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유럽과 중국의 양적 완화 이후, 양적 완화 직후, 미국 FOMC 회의를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관망세, 그리고 이제 경계감이 조금은 좀 짙어진, 짙게 깔린 그런 하루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도주는 없었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지금 진행되고 있죠. 3분기 실적 발표에 의한 종목별 어떤 희비교차는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미국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경계감, 일단 시장 내 계속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난번 마감한 미국 시장 역시 그런 비슷한 양상 진행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20일에 이제 양적 완화 지속 소식,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기준율 지급 준비율 인하와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소식. 결국 이런 두 가지 소식들 큰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 일단 긍정적인 방향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경계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옐런 의장 FOMC 회의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갖고 있다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시장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경계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다소간에 크지 않은 소폭의 순매도 부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특징 업종하고 종목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다 할 어떤 큰 그림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3분기 실적 발표에 의한 어떤 모습들, 종목별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한미약품 순이익은 적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미 시장 내에 알려진 소식이었죠. 그 세금 부분을 좀 미납된 세금 부분을 추징한다는 그런 얘기들 이미 한 두 달 전쯤에 들려왔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이익은 마이너스였지만 영업이익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뭐 한미약품 어쨌든 그 바이오 제약주의 대장주로서 어떤 역할은 지금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쇼크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어제 뭐 1조 원이 넘는 그런 이제 그 다시금 영업 손실 다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선 3사 모두 실적 쇼크가 나타났지만 그래도 그 계속되는 이제 저 주가는 바닥이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커지게 나타나면서 주가에 큰 폭 상승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6%가 넘는 급등 나타났었고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2% 넘는 상승들 나타났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그 서울 반도체에 대한 좀 좋은 소식 들려왔었죠. 그 3분기 실적 좋게 나오면서 LED 시장에 대한 다시금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어떤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16%가 넘는 급등 보여줬었고요. 한화테크인, 삼성 테크인에서 이제 한화테크인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실적 부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10%대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것. 일단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마감하는 그런 상황들 이미 뭐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따라 종목별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다. 자세한 시장 리뷰 고맙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글로벌 양적 완화가 경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만 빼고 중국과 유럽, 일본까지 돈을 풀고 있는 가운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이 쉽게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외적인 상황 정리에서에서 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연말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국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22의 양적 완화 지속 소식 그리고 중국에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에 달하는 어떤 그 기준금리의 인하 이미 예금금리 그들의 예금금리는 이미 1.5%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중국도 지금 양적 완화 쪽에 어떤 그 포커스를 상당 부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저녁 FOMC 회의 끝난 직후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반응 자체는 그리고 시장의 전망 자체는 이번 10월 달에는 거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거의 뭐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미 이제 그 이번 달에는 그냥 이제 그 금리 인상 없이 넘어가고 이제 그 12월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2월 같은 경우 이제 15일과 16일 양일간 FOMC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과연 금리 인상을 할까 안 할까? 일단 뭐 블룸버그 서베이에 의하면 12월 올해는 6% 10월 달에는 6% 그리고 12월 달에는 한 30% 정도 전망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관망세 짙어지면서 경계 심리 나타나면서 외국인들 소폭 순매도를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지금 월가에서는 거의 희박하다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 오늘 수급 상당 부분 개선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뭐 주요국들 양적 완화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 랠리가 상당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 완벽한 상황의 유동성 랠리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인상이라는 금리 인상을 언젠가는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좀 가두어 놓은 가두리 상황 속에서의 유동성 장세, 결론적으로는 미니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그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된다면 가장 먼저 이제 그 생각나는 것들이 결국은 저거겠죠. 그 트로이카주들이 되겠죠. 시장에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 부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3분기 실적 맞물려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긍정적인 부분, 뭐 IT 부분, 그 다음에 화학 등을 비롯한 이제 그 소재 쪽에 IT 쪽에 소재 쪽에 어떤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어쨌든 4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시고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쪽에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네, 미니 유동성 장세를 말씀하시면서 경기 대형 민감주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향후 시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는 뭐라고 꼽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3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국이 지금 유동성 확대 정책을 가지고 가고는 그런 상황들. 그렇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는 뭐니 환율의 것이다라는 것. 그 환율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변화. 지금 뭐 이렇다 저 시장에서 예상되는 그리고 단기간에 나올 만한 호재 부분은 다 나왔다라는. 오늘 만약에 이제 그 오늘 저녁에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동결 결정이 그대로 내려진다라면 이제 시장에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왔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에 따른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이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 변화가 미적지근하게 나타난다라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랠리는 2050포인트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듯하고요. 여기서 이제 뒤따르는 외국인 수급의 개선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라면 2050포인트를 넘어서 2100포인트, 2150포인트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변수는 국제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FOMC 회의에서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배경, 이유 찾아보자면 2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달러화가 강세로 당연히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달러화가 강세로 되게 된다라면 그 달러화의 이제 그 반대의 자산 쪽에 이제 서 있는 국제 상품 가격의 하락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미국 제조업의 경기 둔화, 수출 경기의 둔화 부분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옐런 의장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2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이 뒤따라 줘야만 할 것이고 그래야만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소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텐데 달러화의 강세라는 그런 어떤 그 복병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옐런 의장을 포함한 FOMC 회의에서도 지금 섣불리 그리고 쉽게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따라서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환율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국제 유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 회의에서 당연히 금리 인상의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의 당분간 진행.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어떤 그 시장에 관심을 받을 부분은 결국에는 경기 민감 대형주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의 투자 전략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따른 희비 교체 분명히 나타난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매출의 증대가 과연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부분이 4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겠느냐의 여부. 결국 매출단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는 꼭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만약에 매출단의 변화 없이 순이익단에서만 변화하는, 영업이익단에서만 변화하는 그런 어떤 그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면 그 부분은 일회성 아니면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꼭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형 성장주는 어쨌든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반대로 경기민감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가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살짝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 한미약품이 드디어 장중에 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힘인데요. 이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45만 원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별로 시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 들어볼게요.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점진적인 하락 과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좀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수 현재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너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을 했지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204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좀 나오게 되면서 종가는 양봉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5인선에 대한 지지세가 좀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의 강도가 약해져야 현재 구간에서 슈팅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현재 구간 크게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FOMC 회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우지수 눈치 보기 장세로 돌입을 좀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구간의 좀 모습인데, 자,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금리 인상하기 직전까지만 우리 증시 잘 버텨줘야 좋은 흐름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누차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결국 8월부터 계속 말씀 좀 드렸던 것이 8월과 9월보다는 12월이나 내년 초에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도 있다. 즉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세계 증시에서 글로벌 주포들의 방향성은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상방보다 하방으로 베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무리하지 말자라고 좀 누차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특히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많죠. 그러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자, 1차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셀트리온보다는 한미약품이다. 즉 상승 클라이막스 구간에서의 슈팅이 나올 때, 이번에 특히나 이 종목을 좀 매수하신 분들, 어제부터 사실상 제가 이제 50만 원 이상권역에서는 일단은 상승 시 정리 의견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미약품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 슈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음봉 마감하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씩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어제 이제 매도 사인을 일부 드린 부분 이후에 주가가 4% 정도 좀 급락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아래 거를 좀 달면서 플러스 마감한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이 종목 단기적으로 50% 이상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서서히 차익 실현 내지 점진적으로 물량 정리를 하신 방향으로 잡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만큼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도 어제 크게 섹터로 움직였던 종목들보다는 개별 종목들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월요일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항벽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자, 하지만 바닥권에서 상승폭이 상당했던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특히나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매수한 이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4거래일 연속적으로 10월 달 들어서 그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 이슈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일 시간에서도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자, 오늘 역시나 어느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너무나 좀 편안한 그런 종목이 되겠죠. 급등락이 없이, 크게 없이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 유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에너지를 응집하는 패턴의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신작 출시한 라인 윈드 소울에 대한 글로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주가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삼성 LNS 같은 경우에도 주가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상승 반등이 나올 때 이런 탄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그런 한번 반등이 시작하면 어떤 쇼커버링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매수세가 좀 집중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특히나 삼성 LNS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 자, 힘들 내시고, 자, 오늘 장도 어제와 마찬가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하락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지수 조정세가 좀 나왔지만은 크게 빠질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크게 오를 구간도 아니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눈치 보기 형태에서의 지루한 흐름에서의 굳이 무리한 투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 오늘도 현명한 시장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자, 출발 진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